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시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웹캠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인강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온라인 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온라인 계약에 앞서서 우리 좀 연습을 하자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선생님이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능이 미뤄졌습니다. 12월 초에 수능이 예정이 되었고, 그렇게 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늘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학습 결손 그리고 조금 붕 떠 있는 이런 느낌을 꼭 잡아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빡시게 준비를 해서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발표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들 이 수능 특강 다 사서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다 사와야 합니다. 자, 그 수능 특강을 펴서 푼 학생들도 있겠지만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6페이지 생물의 특성 6가지 생물의 특성 6가지가 있었던 것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봅시다. 이 생물의 특성 6가지 꼭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 요소가 많이 빠져서 얘를 안 넣으면 문제의 수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물의 특성 6가지. 6가지 적어볼까? 자, 첫 번째로 생물이 되려면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세포로 구성 적어주세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숨을 쉬고 내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즉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 몸을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째야?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거. 마지막, 다시 다섯 번째, 생식, 나와 닮은 자손을 만들고 그 나온 자손이 바로 나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 이 총 6가지가 있었겠죠. 이 6가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6가지가 문제가 바로 예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시로.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어는 있잖아. 바다에 살 때는 연어는 바다에 살기도 하고 민물에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연어가 바다에 살 때는 굉장히 진한 오줌을 싸고 연어가 다시 민물에 올라왔을 때는 묽은 오줌을 싸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게 될까요?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게 돼요. 어디에 해당하게 되니? 바로 적응신할까? 아니야, 이건 굉장히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바로 짧은 환경의 변화, 짧은 시간 내에서의 환경 변화, 즉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그 답이 되는 것이겠죠. 또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에서 이제 개구리가 돼서 개구리 성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얘는 발생과 생장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맞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생물의 특성. 자, 모든 생물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세포는 구조적 단위면서도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우리 몸을 지지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을 지지하기도 하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다? 바로 효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다. 세포 안에 효소는 굉장히 많겠죠. 이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세포이다. 이 세포는 세포의 수,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로 인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집신벌레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고, 아메바도 마찬가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가락을 잘라서 손 상피세포를 하나 뜯는다고 해서 걔를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니? 아니죠. 걔는 그냥 세포일 뿐이겠죠. 그게 바로 다세포 생물입니다. 여러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가 동일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 어떤 게 있니?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육 조직,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 조직, 그리고 우리 몸을 막 구석구석 결합하고 있는 결합 조직, 결근, 우리 그 표피를 덮고 있는 상피 조직, 이런 같은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계, 개체를 이루고 있는 복잡하고 정교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둡시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본다면 이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죠. 근육세포는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 조직을 이루고 있겠죠. 등등등등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대사 별표. 얘는 유일하게 유일하진 않네요. 얘가 따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물질대사만을 물어보는 것. 물질대사. 쌤이 2학년 때 했었는데, 맞죠? 대는 바꾸다. 사는 1, 바꾸는 일, 물질을 바꾸는 일을 바로 물질대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얘는 화학 반응임으로써 당연하죠. 물질이 바뀌는 그 자체가, 성질이 바뀌는 그 자체가 바로 화학 반응이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바로 줄거주세요.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게 바로 키 포인트입니다. 물질이 전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꼭 알아두고 뒤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 자극에 대한 반응,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적혀 있죠.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환경 변화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깜깜한 데 자고 있다가 불이 딱 켜졌어. 그것도 환경 변화지만 우리는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깜깜한 곳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가 불을 딱 켰을 때 우리는 눈을 제대로 딱 뜨고 그대로 여러분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반응이 바로 누가 한다? 우리 시각을 하는 홍채가 제대로 조절되어가지고 홍채가 쫙 조여져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빛 변화, 그 빛 자극에 의해서 우리 눈도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또 어떤 자극? 너네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렸어.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죠?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극이 있으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신경계, 그리고 뉴런, 그리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 얘기가 바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타고 가는 곳이 바로 뉴런이고, 명령을 하는 곳이 중추신경계이고, 끝으로 운동을 하거나
감각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이 말초신경계였죠. 이게 우리 바로 3단원에 나올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성, 이것도 바로 항상성, 이것도 3단원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추운 곳에 노출되어 있어도 36.5도씨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따뜻한 옷을 입기도 하고 우리 동물적 감각으로는 닭살이 돌기도 하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성이고 우리가 수능에서 그리고 내신에서 생명과학 원에서 배울 항상성은 바로 기억납니까? 어떤 거 배웠죠? 당연히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것을 배웠었고 또 밥을 먹었을 때 또는 공복 때 우리 포도당 혈중 포도당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혈당량이요. 혈당량이 변화했다는 거. 이 혈당량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겠죠. 또 마지막 우리 몸의 체액 농도 삼투압까지 이제 유지를 해야 할 겁니다. 자기의 반응에 대한 간단하게 읽어보길 바래요. 간단하게 읽기. 뭐 이런 예시를 알아두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발생과 생장.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 완전한 개체가 된다. 읽어봅시다. 발생.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 종류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 밑에 그림에서 발생과 생장인데 어디까지가 발생일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발생입니다. 여기까지가 발생이야. 위에가 바로 생장하는 것입니다. 이 발생의 키포인트는 바로 세포 분열 아니에요. 세포 분열함으로써 바로 기능이 다양해지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기능이 분화되는 것이죠. 원래 이 수정란 하나였던 이 친구가 어떤 친구는 이 원래 세포가 하나였잖아요. 수정란이 이 발꼬락 꼬리 세포가 되고 발꼬락 세포가 되고 눈 세포가 되고 등등등등 같은 세포였던 친구가 자신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즉 기능에 따라 분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발생의 키포인트는 분화입니다. 그리고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커지며 성체로 자라는 것이다. 세포의 증가죠. 세포수 증가. 세포수의 증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봅시다. 생식과 유전. 자,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다. 뿅 하고 나랑 닮은 게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생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전은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유전 형질. 유전 형질을 이어받는 것. 유전받았다. 말 그대로 유전받았다. 어미곰이 흰색이니까 흰색 곰이 나타났고 쌤이 A형이고 집사람이 B형이었을 때 딸이 O형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의 절반 닮은 절반 O형 인자 그리고 아내의 O형 인자를 받아서 바로 O형인 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유전이다. 자, 여기 옆에 개념 체크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개념 체크 얘들은 이제 중위권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풀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풀고 갑니다. 알겠죠? 꼭 풀고 가세요. 이거 잠시 멈춰놓고 풀든지 아니면 쌤 수업 끝나고 복습하면서 풀든지 꼭 풀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푸는 것만으로도 바로 2회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자, 적응과 진화. 자, 생물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얘가 적응과 진화는 바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적응한다는 게 바로 진화의 일종인 바로 적자 생존이거든요.
이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이 적자 생존이 계속 유지되고 시간에 따라서 유전자 풀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면 바로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얘는 양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그 돌연변이가 해당 돌연변이가 해당 환경에 굉장히 적합했다라고 하면 바로 적자 생존이 되는 것이겠죠. 적자 생존이 쌓이면 쌓이고 쌓임에 따라서 바로 진화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적응과 진화의 차이점은 바로 진화는 포인트가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응이 많아지고 엄청 많은 적응이 있었고 여기서 다른 쪽으로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며 생기게 된다면 바로 얘는 종분화가 된 것이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이 흐름 자체가 적응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교배가 불가능하고 서로를 못 알아볼 경우에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응과 진화의 얘도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비교. 이거 우리 2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강아지 로봇의 특징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센서가 있어서 공을 던지며 물어오거나 장애물을 피해가며 이동한다. 얘는 바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물질 대산이 아니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고, 지능을 가지고 있다. 주인을 알아볼 수 있다. 뭐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지능은 바로 생물의 요소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생물의 요소는 절대 아니다. 지능을 가졌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인이 말을 하면 꼬리를 흔들고, 안아주면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기도 한다. 얘는 바로 뭐다? 똑같은 거겠죠. 자극과 반응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충전시키면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이가 물질 대산이 아니죠. 그냥 회로일 뿐이에요. 회로, 전기 회로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대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봅시다. 모습, 모양이네, 모양이 비슷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극 반응. 에너지가 필요하며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다.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다. 리튬이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 오직 하나입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읽어봅시다. 읽어보시고 네, 읽어봤죠? 그래서 강아지 로봇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그 6가지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라면 다른 친구들이 물어볼 수가 있죠. 야, 나무는 생물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니?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첫 번째, 나무를 보면 코르크 같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이 물질대사란 말이야. 걔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 것인데 그 물질대사가 일어나.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할 거야?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 걔들은, 그 은행나무 봤지? 은행나무가 굉장히 노랗게 이쁘다가 다시 초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서 노란색의 잎을 가지게 되지. 그게 바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생물을 배운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이러스 별표. 얘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완전 핫하죠, 바이러스. 참, 이 바이러스. 어떤 게 나오냐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그리고 비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지금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굉장히 빈출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쉬운 개념 체크 문제로 꼭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단원에서 나올 것들 쌤이 지금 별표 쳐주고 있는데 물론 수능에서 잘 공부해서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개념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바이러스의 구조는 바로 바이러스는 특징 하나만 더 적을게요. 얘는 바로
기생합니다. 기생한다.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누가 있어야 한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얘가 타겟층이 바로 숙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숙주세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얼만큼 크게 차이 나고 왜 얘는 기생을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포를 하나 그려주세요. 얘는 바로 폐포입니다. 폐세포. 폐포라기보다는 폐세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세포입니다. 이 폐세포는 길이가 얼만큼 해지냐면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폐세포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핵이 있겠고 핵 안에 이제 DNA 유전자 DNA들이 있겠죠. 이 폐세포를 공격하는 지금 굉장히 핫한 바이러스의 이름 바로 뭐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나쁜 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DNA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런 코로나 같은 모양이 있어요. 왕관 같은 모양.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고 얘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그림으로 봤을 때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죠? 근데 얘는 눈으로 보기에 절대 보이지 않고 폐세포 자기 기준으로도 굉장히 작은 친구입니다. 0.1 마이크로미터. 몇 배 차이나? 바로 400배 차이납니다. 400배. 등치가 400배나 차이 나다 보니까 이 세포 하나 속에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표현을 해보자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얘는 물질 대사를 하고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DNA를 복제할 효소가 없습니다. 효소가 없다.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바로 누구한테 공급받는다? 바로 이 숙주에게 효소를 공급받아가지고 DNA를 복제하고 자신의 모습을 조립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여담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숙주와 이제 공생을 하고 기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주가 살아있어야 되고 바이러스의 최종 목적은 그 숙주세포를 죽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숙주세포가 죽어버리면 본인도 거기에 갇혀버리거든요.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보통 이따가 다른 곳으로 기침으로 퍼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같이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우리 사람 세포를 숙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즉 박쥐나 철상갑 걔들이 숙주였지 우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걔들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기 시작했고, 얘도 숙주세포로 사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독성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독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염력도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새로 나타난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지만, 이제 처음으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독성을 이제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바이러스의 구조 줄 그어 봅시다. 유전 물질인 다시 첫 번째 단백질 껍질이야. 세포막이 적읍시다. 세포막이 아니다. 세포막 아니야. 그래서 세포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핵산이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키 포인트입니다. 단백질 껍질이 박테리오파지 봅시다. 단백질 껍질이 바로 핵산을 감싸고 있는 것.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단백질 껍질이 핵산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자, 바이러스의 특성, 비생물적 특성부터 봅시다. 자,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자, 숙주세포 밖에서 그냥 입자일 뿐입니다. 입자. 단백질 입자예요. 독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본인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생물적 특성은 얘도 생물이긴 한 겁니다. 생물이 본인과 닮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아예 무생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백질 껍질 안에서든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숙주세포 안에서 핵산을 복제한다. DNA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이때 여기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당연히 돌연변이가 나타나겠죠.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게 적응하고 진화한다라는 말이 사실 형질이랑 관련이 있는 말인데 이 바이러스를 적응하고 진화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쌤이 지금 너네한테 가르쳐 드릴지 모르겠고 그냥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형질을 가져봤자 어떤 형질이 있을까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생물의 특성을 배워봤고,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비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생명과학의 특성과 중요한 것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돌발 퀴즈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는 어떤 걸 낼까? 오늘의 돌발 퀴즈는 어떤 걸 낼까? 오늘의 돌발 퀴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의 돌발 퀴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설문지에 돌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의 성함 3글자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두 번째,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이 정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의 연계.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생명과학은 이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다른 빅데이터 이런 정보학이나 융합이 되어야 비로소 얘는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가를 발휘했을 때 인류가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는 건강과 그리고 연장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서 생명과학이 이제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아물정복하면 떼돈 벌겠죠. 이런 등등등등등등 연관을 짓고 얘는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미경 같은 것도 생명과학, 엄밀히 말하면 생명과학 아니에요. 빛의 굴절 그리고 그런 돋보기를 통한 빛을 조정해서 그 상을 크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밑에 적혀 있네요. 자, 중요하다. 세 번째,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얘도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간단하게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줄 긋고 읽으면서 지나가 봅시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는 그냥 자연현상을 그저 관찰해서 그 얻은 자료를 가지고, 왜 이래? 단계가 없어. 관찰을 해가지고 자료를 종합한다. 그래서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성 발견하고 분류를 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 식물을 분류하는 분류학, 식물 동물을 분류하는 분류학, 분류학도 엄청 많은 표본을 이제 관찰을 해야 규칙성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분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분류학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면 어떤 사실이 있냐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나무를 관찰했어. 1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관찰했어. 나무를 관찰하니까 모든 나무는 이파리가 있는 거야. 초록색 잎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 어떤 게 있겠니? 나무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방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라 다시 미안해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라 달리 미안합니다.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의문 생성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설은 뭐였죠? 그 내가 생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었잖아. 그 가설을 의문 자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을 만드는 단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납적 탐구 방법이고 이렇게 있네요. 사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세포설 현미경으로 다양한 엄청 많은 생물을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죠. 진화론 다인은 갈라파고스 군도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모두 관찰을 해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밝혔다. 관찰을 통해서 만든 것이죠. 자, 여기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생물을 잘하고 있는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얘를 까먹지 않도록 지금 잘 드러나야지 하는 것이고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이제 중위권 가는 친구들은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아직 이해 못한 친구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확 이해를 하고 2점, 3점 따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 우리는 일상에서 이 연역 탐구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가설을 세우는 것까지는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직접적인 실험은 잘 하지 않겠죠? 자, 연역적 방법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연자가 연기하다는 겁니다. 자연을 연기해서 탐구하는 것이죠. 자연을 연기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자연을 연기하는 게 바로 뭐다? 실험을 하는 것이다.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우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는 이유는 뭔데? 내가 관찰한 결과에서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바로 가설이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는 거야.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줄 끄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하는 거. 의문에 대한 답인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냐 틀리냐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바로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실험적으로 이게 바로 연역인 것이다. 자연을 연기한다.
직접 자연을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험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설은 줄거 봅시다.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하며 내린 줄거주세요. 잠정적인 결론이다. 확실한 답? 아니죠. 아직까지. 근데 내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검증되었을 때 바로 확실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설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게 제대로 된 가설이라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설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옛날에 우주에 가지 못했을 때, 지금 우주가 진공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주에 가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우주에는 암흑 물질인 에테르로 차 있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게 돼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얘는 가설이 될 수가 있니 없니? 가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예측일 뿐이죠. 걔는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 가설을 통해서 다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를 인식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 문제 인식에서 뭘 한다? 바로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만든 이 가설을 통해서 가설을 가지고 이제 탐구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데 얘가 바로 실험을 설계해서 내 가설이 맞냐 틀리냐라고 이야기를 그 결론을 내려야겠지요. 자, 이 가설에 대한 다시 의문에 대한 답, 의문을 생겼죠. 의문이 생겼고 그냥 밑으로 할게요. 의문이 생겼고 이 의문에 대한 원인인 것이죠. 원인. 의문에 대한 원인을 탐구 설계에서 이제 밝혀내는 것인데 이 원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게 바로 조작 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다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알고 싶은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원인이 결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원인, 이 가설에 포함된 이 원인이 결과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조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변인을 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쌤이 첫 번째로 길을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길을 걷다가 길을 걷다가 뭐야 이것도 지워 꺼져. 좋았어. 자, 길을 걷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길을 걷다가 굉장히 빨리 녹은 것을 경험했어요. 관찰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길을 걷다가 걸으며 아이스크림 먹으면 빨리 녹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걸을 때 생기는 바람이 공기 접촉량이겠죠. 바람이 많이 불게 불어. 내가 이동하면 당연히 아이스크림 입장에서는 바람이 부는 거겠죠. 바람이 많이 불어 아이스크림이
녹을 것이야.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은 것이다. 라고 바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조작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였어요.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았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녹이게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죠? 아이스크림이 처음에 많이 녹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꽝꽝 얼은 상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녹아있는 상태였으면 빨리 녹았을 것이고 꽝꽝 얼었으면 덜 빨리 녹았을 겁니다. 느리게 녹았겠죠. 그리고 우리 집은 시원하고 근데 길은 다니는 길은 뜨겁다. 온도에 따라서도 아이스크림이 녹는 속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입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작 변이는 바로 뭐다? 바로 바람인 것이죠. 바람 얘가 바로 조작 변이인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은 처음 상태, 온도 얘들도 아이스크림이 녹는 정도, 즉, 얘 결과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실험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조작 변이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바로 정확하게 통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통제 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조작 변인과 이 통제 변인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바운더리는 뭐다? 바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변인 딱 한 가지가 바로 조작 변인인 것이고. 오케이? 이해하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대조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2개 있었고 어떻게 실험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뭘 조작해줘야 돼? 하나는 바람이 있고 내가 알고 싶은 원인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바람이 없고 이런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해줘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처음 상태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 동일하게 둘 다 동일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인 것이죠. 변인인 것이고 결과 빠르게 녹았다. 녹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뭐 2분 만에 다 녹았다라고 하면 얘는 10분 만에 다 녹았다라는 이 결론을 얻었다라고 칩시다. 이게 바로 대조 실험인 거예요. 대조 실험. 자, 그럼 여기서 대조군 한번 읽어볼게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아무 요인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자, 실험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입니다. 여기서 이 원래 상태는 바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 A와 B 중에 어떤 것이 실험군일까? 맞습니다. A가 바로 실험군이죠. B는 자연스럽게 대조군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변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와 있네요.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식변인이 있다. 자, 크게 2가지로 나뉜 거야. 독립변인, 종속변인. 얘는 바로 결과고 얘는 바로 원인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읽어주세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요인은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를 조작을 해줘서 그 친구가 그 변인이 결과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환시키는 변인이 바로 조작 변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 해서 통제 변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는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 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서 또 실험에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자, 연역적 탐구 사례. 얘는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했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개발 한번 쭉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에 대한 강의가 끝이 났고, 이 강의가 끝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선생님이 숙제를 잘 안 내는데, 이제 3학년이고, 이제 생물을 선택했으면, 이 과학탐구 생물로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요.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숙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 와야지만 쌤이 풀이를 해주고, 그 풀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의 숙제는 21쪽까지 풀어보는 것입니다. 21쪽까지 풀어보는 것. 21쪽까지 풀어오는 것이고, 2점 문제는 쌤이 선별해서 풀이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3점 수능 테스트는 쌤이 다 풀어줄 겁니다. 왜 다 풀어주냐면, 여러분들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3점짜리는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추거나, 그냥 제대로 잘 몰랐는데 채점했을 때 맞았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쌤의 설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구나 라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오케이? 21쪽까지 풀어오시고 3점 테스트 다음 시간에 다 풀고 다음 차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참 어색하면서도 네, 어색하네요. 참 속으로 욕하고 새끼 맞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쌤은 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되기 위해서 늘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